지금 글로벌 증시가 되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쵸?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게 미국도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 10거래일 정도 다우도 좀 쉬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건데 분명히 2주 동안 우리 증시는 결과론적으로는 우호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유가도 2주 동안 좀 오르다가 지금 이제 며칠 만에 지금 $80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 두 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젠가 게임 이야기를 제가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올렸을 거예요. 하루 전날. 우리가 이제 젠가 게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젠가 게임 이야기를 이제 저도 텔레그램 올려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맨 밑에 이제 불안한 이 미국 채권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유가 이슈가 이 오픈 AI나 앤스로픽의 그 실적에 대한 어떤 뭐 불안정성을 맨 밑에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밑에가 나름대로 튼튼해졌잖아요. 채권 금리도 내려와, 그쵸? 유가도 좀 안정이 됐고, 뭐 주식 경험이 그리 크진 않지만은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거. 옛날 이 사례를 많이 드는데 진짜 안 좋을 때는 뭐예요? 그냥 막 내려갈 것 같고 그래요. 요게 이제 옛날 사건인데 2008년 이제 그때겠죠. 화면이 조금 작아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요때가 이제 1600포인트에서 한 1000포인트까지 한 3, 40%가 빠졌죠. 예. 그러다가 어찌 보게 되면 지난주처럼 가만히 봐봐요. 예. 집중해요. 딱 하다가 물론 그 과정은 좀 틀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한 4주 만에 거의 뭐 4주 만에 주가지수 시장 자체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징조는 있었겠죠. 우리는 몰랐을 뿐이고 4주 만에 1500에 있던 포인트가 한 1000포인트도 깼어요. 900포인트까지. 이런 거는 틀린 데이터가 아니에요. 100 나누기 1500이면은 한 40%가 빠졌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첫 번째 반등이 대략적으로 한 15%가 들어와 18% 정도. 전 지금도 기억하거든. 이때 그 2008년의 사건을. 그때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건 기술적 반등이야. 그랬더니 역시나 내려온 거야 다음에. 그럼 그렇지. 약간 나는 1000포인트 밑에서 좀 주식을 사야겠어. 그랬더니 진짜 갔다 왔어. 근데 정작 이때 1000포인트 주식을 못 사. 이게 다 결과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진짜 다시 1000포인트로 오면 주식을 못 사. 근데 시장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투자가들은 뭘 생각하냐면 야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안 팔아가지고 그나마 1200에서 현금화를 안 해가지고 고생을 했어. 그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예측을 해. 왜 예측을 하냐면 시장을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포지션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 포지션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요. 내가 여기서 물린 거지 시장은 항상 여기서 출발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치적으로 사람들은 이 정도 가격이 오거나 요 정도 딱 넘어가면 정확하게 주식을 팔아. 그리고 정말 내가 맞았다 싶다가 이때부터 약간 휩소가 있는데 이때 시장은 주식을 못 사. 근데 이때가 진짜인데. 왜?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혹시나 그 다음 페이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월 달에 모든 차트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아마 시장은 한번 휩쓸 하다가 다시 가다가 이렇게 뭐 또 실패하다 하다가 여기 이제 5개가 나와서 진짜 간다 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점 돼서 행보하니까 이제 근데 진짜 장은 이러다가 확 가버려요. 근데 1700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혹시 캐치한 사람 있으면 계세요? 그렇죠. 내가 포지션을 쌓기 전에 시장이 행보할 때 그 가격.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리는 다음 스토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떨지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감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짧게 보면 3개월, 길게 보면 6개월 내에 다시 9,00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을까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때도 주식을 했고 이때도 주식을 했지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현대차가 이렇게 죽을 짓을 지었느냐. 제가 이게 우리나라 투자가들의 지금 마인드라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현대 모비스나 오토에버 빠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투자가들이,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지나치게 너무 좀 마음이 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오늘 현대차의 100페이지의 분량에, 이 100페이지의 PPT에 로봇과 관련된 PPT는 63번, 64번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 올려놨죠. 63페이지, 62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두 개네.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딸랑 두 개가 로봇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시장은 아치 시작할 때부터 현대차를 후려 까더라고. 현대차를 깐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현대 모비스를 깐 거죠. 예를 들어서 2시부터 팍 까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물론 요만큼 오르긴 했지. 아,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 하나의 다른 사례인데. 야,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들의 마음이 현재 이런 거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조금 시장은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코스피의 신용 잔고도 보시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까지 회복이 되고, 코스닥 신용 잔고야 어차피 코스피보다 못 올라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코스닥을 해야 됩니까? 코스피를 해야 됩니까? 그럼 데이터 한번 놓고 보면 코스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왜 코스닥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 하면은 데이터가 코스피는 전체 신용잔고의 절반이 회복됐어요. 코스닥은 전체 신용잔고의 10% 20%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한 달째 100조 원에 멈춰 있어요. 한 달째 100조 원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신용융자는 올라왔는데 신용융자가 올라온 게 코스피가 훨씬 높다면 당연히 코스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과연 그렇게 욕을 처먹을 정도였느냐? 아니에요. 현대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이익률 9% 이상을 달성할 거라고 했어요. M 브랜드 해가지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200대를 팔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3% 개선될 것이며 그 개선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증가한다. 올해 상반 기준으로 18%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올해 정강 가이던스도 6% 정도 7%, 30년 가이드는 영업이익률 9% 이루겠다. 8천억 정도의 자사주도 이야기를 했고, 예, 다 했어요. 여기는 솔직히 주가를 우리가 깔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건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준 건데,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카 나옵니다. 제네시스 GV90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때 자동차를 분석할 때 말하는 세그먼트에서의 뭡니까? 제품 믹스 개선이잖아요. 어차피 차가 파는 전체적인 대수는 똑같으니까. 그럼 자동차 이야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배터리 만든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시간의 관계에서 에코프로 BM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 NXT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 아까 그때 하고 나서 별로 안 움직였나? 이거 내용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게 안 나온 것 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도 사실 오늘 관점에서는 많이 봤는데 그렇게 본다면 거꾸로 말하면 오늘 현대차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40만 원의 현대차는 로봇이 없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 몇 번 말씀드려요. 로봇이 없어도 40만 원의 현대차는 충분히 매력이 높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대차를 보는 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안 가지만 오늘 마이너스 3%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오늘 모비스가 갑자기 8%가 빠졌으면은 모비스가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으면 이거는 사야지. 들고 있어야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모델 만든다는데. 그쵸? 그게 안 그래. 현대 오토에버가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유통 물량 자체가 30%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우리 관점에서 지금 최근 올해 기준으로 작년 연말 시가가 33만 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가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어찌고 하겠습니다만 사야 되는 거 그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현대차가 주도주는 아니었지. 주도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벤트를 좀 기다렸는데 그 이벤트가 안 먹힌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사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별 밸류체인 관련주들 뭐 현대무벡스라든지 이런 애들이야 뭐 좀 조정을 보이겠죠. 그러면 현대차익이 조금 길어졌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누가 다 해결해 주냐 하면 시장이 이 좁디 좁은 박스권을 뚫는 순간 모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해소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어저께 이 방송에서도 이 PPT 화면을 엄청 제가 자주 준비했는데 오른쪽 코스닥은 분석을 하지 마시고 6,800이라는 자리가 어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치적인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출발점이 되는 자리라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음. 여러분들도 물론 주식을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보진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들을 갖고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의 주식 투자의 목표가 수익보다는 본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수익보다는 본전이잖아요. 아 이런 씨 35만 원에 처물려 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주 두 사람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돈을 지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던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칩니다. 꿈이 무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제는 20조도 봅니다. 이제는 뭐 옛날처럼 세타2 엔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조 원, 10조 원의 3분기 충당금 쌓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에 제 생각에 현대차 관계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사 그 임금 협상을 하면서 일정 부분 노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현대차의 이제 피지컬 AI를 통한 이제 공장 자동화 때문에 아마 노조 입장에서는 제 조심스러운 어설픈 추정에 좀 무리한 요구를 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합의가 됐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올라가서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 80조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 PR이 아시겠지만 5배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독 제가 몇 달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만 하는 게 뭐 여러분들 특별 배당으로 3개월짜리에 30주를 주는 배당 회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 3개월만 들고 있으면 30조를 주는 회사예요. 물론 지금 채팅방에 우리 강태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금 주가가 가지 않으면 안 좋은 회사죠. 왜냐면 투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게 좋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차트 이쁜 거 위주로만 필터링해서 사면 돼. 근데 투자가는 되게 많습니다. 어떤 투자가들은 내가 좀 큰 돈을 안 봐도 되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묻어놔서 그거 가지고 30% 먹었으면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1억을 30%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가지고 따블을 벌기 위해서 3천만 원 30% 뛰기를 10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결과는 1억을 가지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 그 사람 30%를 벌었죠. 근데 돈은 얼마를 벌었습니까? 3천만 원을 벌었죠.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수익률은 따블이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1억 가지고 3천만 원을 번 사람한테 야, 나는 너보다 많이 벌었으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그래서 너 돈 얼만데? 저 6천이요. 나 1억 3천.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3천만 원 가지고 30% 버는 거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7번 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39, 27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 했어요? 아니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회사들이 있어. SK이노베이션처럼. 그러면 밑도 끝도 보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내가 정유회사로 투자를 했는데 정유회사가 갑자기 SKIT를 합병을 한대. 그러면 밑도 끝도 보지 말고 나와버려. 며칠 전에 이런 젠가 게임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내년에도 이럴 거예요. 내년에도.
뭐 이렇게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우리는 오픈 AI나 엔솔피 같은 불안한 어떤 사다리, 그다음에 뭐 중국 기업의 문샷이라든지 이런 애들 불안한 사이. 그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스페이스X 같은 이런 애들이 딱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거고. 그냥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계속 불안하게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채권도 계속 앞으로 오를 거고. 근데 또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AI 칩에 대한 판매 매출에 대한 어떤 시그널, 데이터 센터가 어떤 데이터 센터를에 대한 어떤 이런 판매 시그널,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전력 이야기네. AI 일렉트릭시티 뭐 유시지니까 이런 뭐 전력 소요량이다 이런 건 다 나오는. 근데 요즘에 이제 원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거죠. 원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그게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이슈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그제부터 괜히 텔레그램에다가 물론 갔으면 하는 밤도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인프라 섹터는 올라가고 사거나 남들보다 조금 빨리 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 하이닉스가 저렇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물론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예측을 하되 예측과 틀리면은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고 비중을 줄이고 하는 게 물론 되게 중요한데 거꾸로 말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왜? 틀릴까 봐. 근데 이게 맞다 안 맞다 보다 저는 그런 반대주의. 틀릴 거를 두려워하면 주식 자체를 못 해요. 주식은 어차피 내가 사는 순간부터 매도해요. 왜? 나한테 주식을 판 놈을 나는 산 거잖아요. 그게 접속 매매, 장중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나의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주식을 판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체결이 됐겠지.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은 뭐 약간 지금 같은 경우 없는 돈이지만은 그래 반도체다 하면 인프라야, AI야, 에너지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아까 현대차 이 프레젠테이션 여기에도 새만금 이하이가 있어요. 새만금 이하이가 새만금이 아니라 그 이하이가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뭐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뭐 혹시라도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을 매매하다가 물렸던 분들도 어쨌든 간에 차트가 완전 죽은 게 아니니까 뭐 일단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에 대한 의견만 좀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데 저는 원전을 이번 원전은 대부분 건설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옛날에는 원전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지금 그 보면 뭐 마스터덱스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 원전 밸류 체인에서만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설계하는 회사들을 봤는데 약간 지금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건설로 들어가는 원전 카테고리가 대건설 차트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애들 한미글로벌은 우리 투자가분들이 변동성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세 개 정도 기업이 있죠. 현대, 대우, DLENC. 예. 현대, 대우, DLENC. DLENC가 이제 옛날에 그 대림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번 그 상승세는 놓쳤는데 의외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원전 밸류체인 중에서 뭐 설계를 하고 원전 뭐 기자재를 만들고 그런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관련 이제 원전 관련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시공하고 이런 기업들 쪽으로 예. 저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지금 이번 주는 사실 놓쳤어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뭐 놓치긴 놓쳤는데 그냥 저의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건설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잎이 틀어져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중동 애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현재 26년도도 그렇고 7년도도 그렇고 이런 부동산 이야기이긴 한데 입주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복합적입니다. 금리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금리가 높다고 뭐 부장시장이 나쁘고 그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복합적으로 얻어 걸리는 가점에서도 건설 쪽으로 보는 게 심지어 삼성물산도 원래는 빼놨다가 지금 삼성물산이 워낙 이제 삼성전자 관련 주가 때문에 움직여서 그렇지 그게 조금 빠지게 되면은 삼성물산도 완전 밸류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옛날에는 이런 걸 분석을 했었어요. 뭐 우진이나 뭐 아니면 우리기술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스피 장세잖아요. 코스피 대형주 장세인데 장의 특성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 장세인데 건설주들은 코스피 대형주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의 의견이니까 혹시나 뭐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원전 아니다 싶으면 제끼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